속도가 빠른 건데요. 사실은 그것도 문제지만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0.72명인 건가요? 세계에서 아마 우크라이나보다도 우리나라가 출생률이 낮다고 합니다. 근데 이 초저출생과 초고령 사회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구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첫 해가 아마 내년이 될 거다. 그래서 우리 여러 연구들을 보면 2045년경부터 우리나라 인구가 주는데 그때쯤에는 우리가 65세 이상 인구가 37%, 그래서 그때는 현재 세계 최고령인 일본의 36.8%를 넘어서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어르신들이 많은 사회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새로운 사회 변화를 맞이해서 오늘 강연을 준비했고요. 오늘 강연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김미건 원장님께서 초고령 사회의 등장, 복지정책의 현 주소와 정책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맡아주셨어요. 지금 와 계신데 잠깐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통상 원장님 말씀을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듣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하고 질의응답을 해서 보통은 한 8시 반 정도에 끝내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달 하는 연구 모임이라서 사실 내빈 소개는 따로 안 하는데, 여기 다정동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박남희 의원님 좀 전에 보이셨는데 어디로 가셨나요? 잠깐 나가셨어요. 어쨌든 우리 다정동 지역구의 박남희 의원 오셨고요. 또 저희 더불어민주당 실버위원회에 계신 김철환 고문이라고 장완순 고문이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종시의 전 농업정책과장인 이종윤 과장님 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연구소 이사님들을 대표해서 김기수 전 홍익대 부총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소개시킬 때마다 항상 헷갈렸는데 오늘 적어왔습니다. 세종 시니어 시민포럼 김준식 회장이 오셨습니다. 우리 강연해 주시는 김미건 원장님 소개를 좀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건복지 그리고 특히 인구 사회정책 분야에서 아마 5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아주 저명한 전문가이세요. 그래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오래 일하셨고 또 부원장까지 하셨고, 또 저희 세종시의 사회서비스원 원장도 맡으셨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국가의 개념, 제도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는 특히 노인 정책 중에서 노후 소득 문제, 노인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많은 대안과 해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말씀 듣고 이제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건 원장님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한 번 더 받기 위해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생각 연구소 이 귀한 시간을 배려해 주셔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데서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저는 한국노인인력개발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나라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이 약 한 36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주도에 가면 오른 숫자로 약 한 360개 정도 돼요. 그 중에 한 기관이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이고 직원은 한 300명 정도.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많을 수도 있지만 한 2,300억 정도를 쓰면서 우리나라 103만 노인 일자리를 기획하고 관리하는 총괄기관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거고요. 제가 슬라이드가 조금 많아서 사실 한 시간에 소화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좀 스킵하고 지나가는 게 있으니까 자료집을 참고로 하시고, 혹시 요 PPT 자료를 더 크게 좀 보시고 싶다 싶은 분들은 여기 연락하시면 그냥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순서로 제가 말씀드릴 거고요. 예, 이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지표로 이제 초고령 사회에 대해서 통계 몇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은 저출생 시대였습니다. 뭐 지진이라고도 뭐 표현될 수 있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유지되는 수준을 우리 다 알고 있다시피 두 부부가 2.1명을 낳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1983년도에 2.1명이 무너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6년까지 여기 계신 어르신들 잘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예비군 훈련 가면은 가족 계획을 하면은 바로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게 실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커다란 실기를 하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40년은 고령화는 쓰나미가 온다. 연구소 소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주신 부분이 있는데 정말로 쓰나미가 올 것이다 뭐라는 부분이고, 2060년 전에 세계 최고가 됩니다. 사실 일본을 추월하는 게 2050년 정도 되면 추월할 거라고 봐요. 고령화율이. 그 다음에 사회 성격은 이렇게 1980년대만 하더라도 중위 가운데 있는 연령이 21세였는데 2060년 되면 61세가 중위 연령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대한노인회 회장님이 바뀌셨습니다. 부영그룹의 회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노인 연령을 75세로 올리자 라고 주장을 하셔가지고, 사실 대한노인회 삼천부에서는 노인 연령 올리는 것에 대해서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석하신 또 총리께서 참석하셨는데 오셔가지고 연령 올리는 거 동의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뭐 등등등 해서 난립니다. 연령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 등.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안하면은 노인 연령을 올리는 것은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한노인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75세로 올린다 이건 맞지 않다. 그럼 어느 선까지 올려야 되느냐? 장기적으로 당장 올려서도 안 되고, 장기적으로는 건강수명 72.5세입니다. 그 이하까지 이제 도달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필연적으로 뭐 그렇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것도 단기에 가서는 안 되고 1년에 예를 들어서 3개월이나 2개월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려 나가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출산율 추이 보면은 뭐 금년은 사실 0.7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최근에 약간 좀 흐름들이 0.7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으로 바뀌고 있고, 이게 세계 인구학자들이 있을 수 없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합계 출산율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1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미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대 수명이 90세를 넘길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인구학계의 정설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에 WHO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30년이 되면 여성분들 기대 수명이 90세를 넘긴다. 세계 최초로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국가의 고령화율 보면은 이게 저기 보시면 우리가 녹색 선이 저 일본이고 까만 이 선이 한국인데, 대충 한 2050년 정도 되면 일본을 역장하는 그런 그림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표가 주는 의미가 좀
심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고령화 사회가 노인 인구가 7%입니다. 초고령 사회는 노인 인구가 14%이고 고령 사회는 그다음에 초고령 사회는 20%입니다. 이게 7의 배수로 가다가 갑자기 7의 배수가 아닌 20으로 한 것도 조금 약간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이걸 많이 인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고령화 사회에서 7%에서 초고령 사회 20%로 가는 기간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25년입니다. 그러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143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문제는 너무 이 속도가 빠르다는 게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구성 변화는 이렇게 바뀌고요. 이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이 이제 주는 부분이 사실은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합비한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총 부양비입니다. 이 총 부양비를 여기 보시면은 여기 표는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가 이 총 부양비가 매우 적은, 그러니까 과거 역사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국에 있을 때 계속 이제 주장했던 게 뭐냐면은 이 기간 동안에 미래 성장 잠재력을 사회 시스템을 바꿔가지고 마련하자라는 주장을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사회가 미래를 위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면 저는 명백하게 아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상이 뭐 인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짧게 살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제 복지와 복지국가, 복지하면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지라는 것은 세상을 아름답게,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제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왜 태어났는가 라는 것은 사실은 교과서에는 저 위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어떤 체제 경쟁으로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비스마르크가 부를 때 저 옆집에는 빨간 집에 공산당과 사회군이 알콩달콩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동네를 봤더니 여기 사는 사람들이 저쪽 동네를 다 동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우리 체제가 무너지겠다라는 그런 어떤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비스마르크가 저렇게 여러 가지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 중에 노령연금법이 1889년에 이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노인 인구 기원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제 연금 제도를 만들고 나서 몇 살부터 연금급여를 드릴 것인가 여기에 결정을 65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독일의 기대 수명이 44세 전후였어요. 이야기는 희망만 주는 것이지 실질적인 의미는 크게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래서 저때 65세 인구 기준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적 요인이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거는 뭐 교과서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항상 뭐 발표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가 잘 인지는 안 하고 있지만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는 일중 일표이고 민주주의는 1인 1표거든요. 지배 원리가 달라요. 필연적인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걸 완화하는 기제가 복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복지 제도가 지속 가능할까? 지속 가능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지속 가능하는데 매우 많은 위험 요인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복지제도라는 게 욕구와 자원 간에 그 결핍의 문제가 우리가 있는 부분을 복지라는 이름으로 부분적으로 결핍을 줄여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놓고 보면은 욕구의 크기는 기하급수적으로 자원의 크기는 산술급수적으로 저는 늘어난다고 제가 관찰한 바에 제가 가는 가설입니다. 그렇다면 결핍의 문제는 미래가 더 커질 것이다. 결핍이 크다는 것은 사회 문제가 커진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지금 보면은 복지계획이라는 이름을 많이 합니다. 유럽의 복지계획 보면은 이름은 계획인데 내용은 복지를 줄이는 거예요. 연령을 올린다든지 우리나라 이번에 연금계획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그와 유사한 그런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완벽하게 해결을 못하겠지만 부분적으로 뒤에 가면 제 아이디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복지제도 과거 현재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뭐 살펴본 건데 지금 사실은 이거 다 설명드리기는 뭐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 97년 11월 달에 우리나라가 IMF 경제 체제라는 불명예에 들어가는 거죠. 그때부터 2000년까지는 썰물에 배를 띄우는 시기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복지 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복지를 확대할 때는 경제 철학 측면에서는 케인즈주의, 국가의 개입이 큰 게 바람직하다라는 그 속에서 복지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0년도 98년 이기 때는 신자유주의, 그러니까 IMF가 강제화하는 그 속에서 복지를 확대해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썰물에 배를 띄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표현을 썰물에 배 띄우는 시기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2010년 이후에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어떤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은 2010년도가 어떤 해냐면은 서울시장에 나경원 후보하고 박원순 후보가 무상급식 가지고 대립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그때 이제 보수 쪽에서는 이건희 아들에게도 무상급식을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어떤 비판이 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무상급식, 보편주의가 이겼어요. 여기서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그 근저 밑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까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되는 사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주의 힘이 강하면은 보편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자본주의 힘이 강하면은 선별주의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만 주면 되지 뭐. 이런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제 이때 그런 현상이 있었고 이 이후에 우리나라와 전 세계 이제 정치 쪽을 이제 공략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진보라는 것은 언제나 새로운 것들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거 제시하면은 뭐 신문에서 1차 검증이 들어가겠죠. 뭐 여론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나쁜 쪽으로 막 가면은 여당 이제 보수 쪽에서 그래 그거 전부 나쁜 거야 막 같이 이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망가뜨립니다. 그러나 그게 괜찮다 그러면은 우리는 1+1 거기다가 한 개 더 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보수가 정권을 잡는 방식이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은 1+1 해가지고 퍼져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 게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복지 수준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제가 이제 학생들 상대로 이제 강의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복지 수준을 OECD 국가하고 비교를 할 때 이런 문제가 문제로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좋은 것은 우리가 무조건 꼴등이다. 나쁜 것은 무조건 1등이다. 이렇게 보면 95점 이상을 맞는다. 좋은 거 출생률 이런 거 꼴등이잖아. 나쁜 거 자살률, 빈곤율 압도적인 1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행복 수준을 하나를 소개해 보면 우리나라 행복 수준은 뭐 별로 높지 않습니다. 좋은 거기 때문에 거의 뭐 꼴등은 아니지만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은 지금 현재 2.8배. 그래서 한 7년 전에 웃지 못하는 해프닝이 있었어요. 요새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픈 현실이라고 그러는데 어르신을 도우는 유엔 협력기관이 있습니다. 헬프에이즈라는 영국의 그 헤드쿼터가 있는데 우리나라 각국의 지부도 커요. 거기에 각국의 이제 어르신 빈곤율을 이제 취합하기 위해서 각 나라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 나라 빈곤율이 어떻게 되느냐. 한 7년 전에 우리가 49.6%였거든요. 어르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자료를 보냈더니 영국에 있는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11위 경제권이라 하는 나라에서 이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평균의 그 당시는 3배가 넘었습니다. 4배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어떤 메일을 보냈냐면 혹시 당신들 실수해가지고 노스 코리아 데이터를 보낸 겁니까? 이게 실제 방송이에요. 민방위는 아닙니다. 그런 우픈 현실을 보이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사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그림에는 이렇게 높은데 위에는 왜 그 빈곤율을 좀 적게 이야기를 했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연도가 차이가 있고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빈곤 통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빼고는 대부분 65세 이상 65세를 집어넣어요. 65세가 빈곤율이 낮으니까 그 중에서도. 그런데 OECD 국가에서는 66세 이상을 항상 카운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율 차이는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빈곤율이 높으면 국가가 이제 어느 만큼 개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빈곤율을 낮출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놓고 보더라도 이게 한국입니다. 이게 낮추는 이게 효과가 매우 적다. 멕시코가 우리보다 더 나쁜 게 이제 멕시코가 있지만은 국가의 개입 정도가 매우 낮다라는 거죠. 요거는 어떻게 비교를 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경상소득이라는 게 있고 가처분 소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가 돈을 벌면은 시장에서 돈을 벌면은 세금을 내거나 사회보험료를 내는 것은 마이너스잖아요. 국가로부터 받는 게 또 플러스가 있잖아요. 그걸 다 계산한 게 가처분 소득입니다. 그래서 그 시장 소득하고 가처분 소득하고 그 차이를 보면은 요런 이게 차이가 얼마 없는 나라는 국가의 영향도가 매우 적다. 우리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비교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구구조 변화는 인구학자 이제 볼포강 루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하는 이야기가 출산율은 가임 여성 입구수 인구학적인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청년 세대들이 생각하는 이상 자녀 수 이게 문화적인 요인이죠. 그 다음에 미래 기대 소득 요 세 가지로 결정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 다 보더라도 희망적이지 않다 앞으로.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젊은 층들하고 인터뷰를 해보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남자들 결혼 출산에 대해서 물어보면 나는 아버지같이 살 수가 없어서 결혼 출산 부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학생들은 여자애들은 엄마같이 살기 싫어서
결혼 출산을 꺼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구조도 이제 바뀝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4인 가구를 부부와 아들, 딸 또는 뭐 자녀 둘 뭐 이렇게 해서 4인 가구가 채빈 가구였어요. 그런데 이게 바뀐 게 2015년부터 1인 가구가 채빈 가구로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가족 이제 구성도 보면은 뭐 다문화 가정도 이제 점점점 많아지고 심지어는 뭐 정말로 이제 뭐 다양한 파트너가 이제 생기는 거죠.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으로 이제 파트너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한 6년 전인가 국회에서 제가 발표를 하면서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앞으로는 이영애 닮은 인공지능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장동건 닮은 인공지능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설명을 하면서 했더니 그때 대부분 참석자들이 현지 교수님들이 한 30분 계셨는데 손을 드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데 왜 그러세요? 이랬더니 인공지능이 미쳤다고 그 조잡스러운 인간하고 결혼을 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가 우리는 뭐 다양한 가족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술의 발전과 노동 수요 감소 이 부분인데 사실 1차, 2차, 3차 산업혁명까지는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는 일자리가 늘 것이다, 줄 것이다 양론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갖는 확실한 믿음은 늘지라도 이게 플랫폼 노동이라든지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 소위 말하는 그 프레카리아트 이런 쪽만 증가한다는 거예요. 늘지라도 그렇게 바뀌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평등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현실인데 이거는 이제 토마 피케티라는 분이 이제 연구한 걸 그림으로 옮겨본 겁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걸 그대로 그냥 이쪽에 옮겼어요.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 이게 뭐냐면 Y축은 상위 5%가 전체 소득의 몇 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느냐. 상위 5%가 점유율이 낮으면 비교적 평등한 거고 점유율이 높으면 불평등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대부분 나라가 대공황이 있던 요 타임에 상위 5% 점유율이 매우 높아요.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시점 이쪽에 오면은 그러니까 상위 5% 점유율이 맞습니다. 이거는 비교적 평등하다는 거죠. 그런데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1960년대 말 또는 70년대까지 보는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소위 말하는 황금 시대라고 골든 에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가 너무 좋았다는 거죠. 이야기를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골든 에이지 기업하기 참 좋은 세상이었다면 그때 세금이 엄청나게 낮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혀 아닙니다. 실제로 1944년 미국의 최고 세율이 94% 정도 됐어요. 최고 세율이. 1970년대만 하더라도 최고 세율이 70%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금이 높기 때문에 불평등도는 매우 떨어졌다. 그렇지만은 경제는 너무너무 호황이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골든에이지 시대였고 다시 이게 이제 불평등도가 높아지니까 2008년 이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세계적인 어떤 위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갖는 확신은 불평등도가 높아지면은 이게 스프링을 꽉 눌리는데 언젠가는 이게 폭발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이 주는
어비가 상당히 좀 시사하는 바가 큰데 뭐냐면 지니 개수라는 건 이런 겁니다. 여기 한 50명 정도가 이제 같이 있는데 모든 소득을 저 혼자 독점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소득이 하나도 없다. 이럴 때 지니 개수가 1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전부 다 똑같은 소득을 갖고 있다. 그럼 지니 개수가 제로가 돼요. 그렇게 만드는 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 가까이에 가까워지면 불평등도가 매우 이제 높다는 거죠. 근데 진위 교수의 변화하고 자살률의 변화를 봤더니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더라. 이건 상관관계입니다. 상관관계가 그런 그림을 보이더라. 반대로 합계 출생률 또는 출산율 여기는 옛날에 이제 그렇게 나는데 이 출산율을 보면 완전히 반대의 그림을 보이더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불평등도에 따라서 자살률이라든지 출생률 이런 것까지도 영향을 이게 상관관계지만은 인과관계로도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 변화로서는 저는 사회적 지속 가능성 사실은 우리는 경제적 지속 가능성만 지금 계속 따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꼭 강조해야 될 것은 사회적 지속 가능성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사회적 자살률이 아기는 안 낳고 자살률 늘어난다면 이건 사회적 지속 가능성이 없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지속 가능성을 보더라도 이게 나쁜 거잖아요. 자살률. 이거 우리나라 이거 맨 위에 1등입니다. 이런 현실을 보이고 있다. 이것도 원인을 보면은 경제 위기가 있었을 때 높아지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 이제 높아지는 게 97년 IMF 경제 위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몇 번 있었어요. 2003년도에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을 정도로 경제 위기에 대한 심각한 어떤 그런 상황들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이 이후에도 또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이동성이라는 게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교육이라는 게 개천 상성의 사다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개천 상속의 사다리로 전락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다. 사실은 사회이동성이 매우 지금 우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애들은 계속 아들도 손자도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은 5년 단위 대통령이 지나가면 우리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이 1%씩 떨어집니다. 계속. 그 다음에 경제성장하고 빈곤, 불평등 이제 관계 이런 걸 보면은 예전에는 우리 지금도 신문에 이런 걸 이제 언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냐면 지금 이제 경제가 잘 돼야 복지가 잘 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그걸 이제 낙수 효과로 부릅니다. 낙수 효과라는 게 아랫목이 따뜻하면은 윗목도 따뜻해진다 이제 그런 논리인데 지금도 주장을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정확히 보면은 93년 이후 낙수 효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잘 돼도 빈곤 불평등은 개선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금 스피드를 내야겠네요. 저도 옛날에 뭐 연구를 있을 때 이런 연구를 해봤는데 우리는 93년 이후에는 낙수 효과가 없다. 혹시 신문에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세상을 우리 사회를 잘못 보시는 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적어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로 전문가입니다.
요거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의 양극화. 우리나라 노동시장을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중구조예요. 대기업, 중소기업, 그 다음에 정규직, 비정규직, 여성, 남성, 원적, 가청, 대졸, 고졸, 이중구조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일자리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제 인구 출생률이 낮아가지고 언제 정도는 균형을 이룰 거잖아요. 그래서 대충 뭐 여러 연구를 종합하면 저도 옛날에 한번 해봤지만 2020년도 후반이나 2030년 초반 정도 되면 이게 역전되리라. 그때는 인력 부족 현상이 온다는 거죠. 뭐 그것 때문에 정년 연장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그렇다면 2020년 후반까지는 소위 88만 세대 이 청년 실업인 문제는 해결이 잘 안 될 것이다 라는 게 환경 변화, 노동시장 구조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비드-19 이후에 또 하나 이제 변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에 제가 발표하면서 정리했던 건데 다른 거는 참고하시고요. 요거 하나만 보시면은 그레리엄 앨리슨이라는 사람이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이야기하는데 재미난 내용이 있어요. G1, G2가 과거 500년 동안 16번 바뀌었는데 그 중에 12번은 전쟁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G1은 지금 미국이잖아요. G2가 중국이고. 미국이 하는 과거 역사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저는 한 70% 법칙이라고 제 스스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G2가 미국 GDP의 한 70% 근방에 오면 다양한 형식으로 우리 마치 이제 독재자가 그 두 번째 그 힘 있는 사람이 등장하면 세 번째 사람을 이용해서 제거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 소련을 이제 제거했을 때는 그러니까 우주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그 초기에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이런데 막 전쟁을 하도록 일으키고 이래서 이제 소련이 이제 무너집니다. 대충 그때 약 한 70% 가까이 갔더랬어요. 그 다음에 일본을 보니까 얘들이 84년, 83년 이기니까 미국 GDP 한 71%까지 따라오거든요. 얘를 또 뭔가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라자 협정이라든지 뭐 반도체 협정 이래가지고 또 일본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40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중국이 또 최근 오면은 미국 GDP 한 76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누구든지 미국은 또 중국을 견제를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난이 오면 항상 불평등하다라는 것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IMF 경제 위기 때 취약계층이 재난의 위기의 고통을 제일 먼저 받고 가장 늦게까지 깊게 받았다.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거는 저는 아까 주번에 말씀드렸는데 사회적 지속 가능성, 환경적 지속 가능성, 경제적 지속 가능성의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국가는 운영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지상주의, 물신주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금 만능주의 뭐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바꿔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제가 옛날에 뭐 황금 사각형 모형으로 가자라고 한때 2016년인가부터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 교육, 일자리, 경제, 복지 간에 선순환할 수 있는 체계를 우리 그림을 좀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다른 국밥이거든요. 그 부분을 좀 해결하자. 대충 그림으로 보면 그때 그림이 이건데 이런 식의 어떤 이건 뭐 충분히 개선 여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좀 저비용 사회, 이게 생소한 개념인데
이거 뭐 교과서에 나온 개념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래요. 한 500만 원 월급 받고 허덕허덕 거리는 사회보다는 300만 원 받고 여유 있는 사회가 더 낫지 않느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사회라는 것은 병이 많고 유능한 의사가 많은 사회가 아니라 병이 적고 적정 의사가 있는 사회가 더 아름답다.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 사회를 좀 바꿔 나가보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교육 우리나라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사교육에 들어가는 게 대충 학생 숫자가 줄어가지고 한 23조, 뭐 26조 이 정도 들어가요. 여러분들 1조 하면은 감이 안 올 텐데요. 예수님이 1조라는 태어날 때 하나님이 1조를 큰 땅에다가 현금으로 딱 주면서 네가 매일 그냥 알아서 평균 지금까지 한번 써봐라 하면은 매 지금까지 쓰게 하면은 135만 원 정도를 매일 써도 지금 이자 없이 그 창고에 돈이 남아있는 돈이 1조입니다. 엄청난 큰 돈이에요. 한 6조 정도 뭐 대충 뭐 거리 이제 계산하고 그런 비용 저는 크게 의미 없다고 봐요. 우리 부모들하고 유대인하고 이제 다른 점이 딱 차이가 뭐냐? 우리 부모들 그래도 애기 너무 별로 없겠는데 유치원 유치원이나 학교 갔다 오면 묻는 게 이거지 않습니까? 너 오늘 선생님한테 뭘 배웠니? 유태인은 그렇게 안 묻거든요. 너 오늘 선생님께 무엇을 질문했니?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답을 잘하는 사람이 유능했다면 요 직전에는 검색을 잘하는 사람이 유능했었어요. 뭐 구글을 검색하고 지금은 뭐냐면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제일 유능한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나가는 애들도 다 유태인 애들이에요. 물론 뭐 중국 애들도 대만 애들도 있지만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저는 필요 없다고 봐요. 사교육이에요. 교육이라는 게 영어도 참 재미있어요. education이잖아요. E가 아웃이거든요. education은 끌어내는 거거든요. 창의성을 끌어내는 게 교육인데 우리는 주입식 이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기사 성적 좋습니다. 대학 가면 왕창 무너집니다. 그런 것부터 바꿔야 되는데 자관 만약에 우리가 사교육이 없는 세상이다. 애들이 창의 생각할 수 있게 하고 질문하게 만들고 공동체에 살아가는 아름다운 어떤 뭐 그걸 전수하고 뭐 이야기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준다면 적어도 우리 사회는 26조라는 돈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의료 비용인데 실제로 미국은 GDP 대비 의료비가 약 한 19%를 씁니다. 우리나라는 9% 가까이 써요. 그런데 미국이 건강수명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나라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을 우리가 만약 미국처럼 짰다고 가정을 하면 GDP 대비 10%를 더 써도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이게 비용이 적은 사회 시스템을 한번 짜보자. 이렇게 엄청나게 영역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그 사보험도 있어요. 그건 시간 관계상 생각을 하겠고, 저는 이 부분. 그 다음에 복지 정책은 그러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 말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복지 정책은 분배 정의 실현을 통한 희망찬 세상,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게 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조금 더 다른 제 표현을 하면 우리가 건강 수명은 71.5세, 기대 수명은 약 한 83세 정도 되거든요. 건강 수명하고 기대 수명을 줄이는 게 건강 정책의 핵심이라면 복지 정책은 기대 수명과 기대 수명과 행복 수명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게 복지 정책의 핵심이다. 그 관계를 추구하는 일련의 공적 행위가 복지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를 축소해야 되고 적절한 급여를 통한 불평등 감소를
부분으로 가야 된다. 보건 정책은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한편 이제 인구 정책을 놓고 이제 지금도 이제 말들이 많습니다. 뭐냐면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저출산 고령 사회 기본법 등등등 만드셨는데 지금까지 했는데 돈이 300조 가까이 들었는데 효과가 없었다. 실제로 출생률로 보면 그렇게 효과 없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해서 그거 안 했다면은 지금은 0.7가 아니라 0.52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었다. 너무 이게 인풋이 너무 적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저는 이 저출산 대책은 한편으로는 출생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국가가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0.1대 또는 1.5일 때 국가 사회는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되는가, 이런 걸 단계별로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노인 연령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이제 단순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기초연금 하다못해 서울에 가면 지하철 65세 이상 기초연금 받을 수가 있고 지하철 공짜 뭐 이런 게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연동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돼야 되는 거는 이게 정년은 뭐 4호점 383, 뭐 569도 뭐 연금 급여되는 뒤로 가게 되면은 이 소득 절벽 구간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당연히 이제 정년 연장 이런 게 이제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정년 연장이 되면 한편 또 이래요. 연장을 시켜줄 수 있는 곳하고 없는 곳이 있어요. 공공기관, 공무원 연장 가능합니다. 대기업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자영업 아예 능력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 이런 부분도 아울러 가야 된다. 한편 대기업이나 뭐 그래도 뭐 괜찮은 중소기업이 정년 연장을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는 저는 임금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호봉제를 유지하는 한 기업이 근로자를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 체계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저는 이런 소신을 갖고 있어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지는 임금 체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세 가지 요소라는 것은 이래요. 나이에 따라 받는 라이프 사이클에 따라 받는 급여. 이거는 우리 기관 예를 든다면 원장인 저나 그 출입문에서 안내하시는 선생님이나 청소하시는 분이나 동일하게 받아야 돼요. 같은 나이라면. 이거는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대충 우리가 연령별 어떤 스케일 값을 그려봐 보면은 40대 후반에서 쭉 꺾이는 이런 그림은 나타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장이 하는 이제 이 직책급, 그 다음에 청소하시는 직책급은 또 다를 거잖아요. 이건 정액급으로 차이가 있어야겠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같은 이제 과장이라도 열심히 일하는 과장이 있고 일 안 하시는 과장이 있잖아.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성과도 이렇게 세 가지가 결합된 방식으로 임금 체계가 바뀌게 되면은 기업이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포괄할 수 있는 이게 환경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정년 연장도 가능하고 노인 연령도 늘어나면서 이게 연차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오늘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노인 연령 뭐 이구 조정에 관한 것도 글을 하나 써놨는데 그 다음에는 추진 전략 부분인데요. 추진 전략은 이 부분은 좀 이거 조금 더 약간 학문적인데 이렇습니다. 아까 이제 선별주의가 있고 보편주의가 있는데 코르피와 칼메라는 사람이 연구를 해봤더니 선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은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만 뭘 주니까 중산층 이상의 정치적 지지를 못 받아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불평등도가 더 심해져. 그런데 보편주의를 하니까 중산층 이상이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불평등도가 오히려 떨어지더라. 이게 제분의 역설입니다. 이 역설하고 또 하버드대 이제 교수인 이제 롤저라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최소 극대의 원칙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더 우선적인 어떤 혜택을 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맥스민 프린스플하고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은 여기 써놨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미충족 욕구가 큰 부분부터 국가가 우선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충족 욕구는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의료 욕구가 가장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도를 보면은 의료급여라는 것은 되게 제일 낮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대상을 좁게 잡고 있어요. 그거는 잘못이다. 제도 설계가. 그 다음에 환경 변화에 따라서 이거는 인구 구조 변화 이런 게 대응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OECD 국가 중에서 좀 열악한 부분에 먼저 좀 우리가 노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비용 효과적인 부분에 먼저 투자하는 게 맞겠죠, 사실은. 그 대표적인 게 예방적 건강 정책입니다. 이거 일부 투자하면은 외국의 연구, 우리나라 연구 다 그럽니다.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배수가 높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이런 거다. 그 다음에 커뮤니티 케어, 뭐 세종시는 안 하고 있는데요. 이게 정말로 비용 효과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든 곳에서 마을이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는 게 정든 곳, 내가 태어난 곳에서 의료도, 보건도, 돌봄도, 주거도 이런 혜택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기에 투입되는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로 하면 돼요. 우리 베이비 부모들 지금 계속 어르신으로 들어오게 있기 때문에 이거 활용하시면 되거든요. 이 커뮤니티 케어는 아마 제가 알기는 새로운 생각 연구소 첫 포럼에 김용익 선생님이 아마 발표를 하셨을 거예요. 이게 정말로 비용 효과적인 프로그램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경쟁하다 보니까 멘탈이 너무 약해요, 애기들이. 그런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비싸요.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상담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야 될 것 같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금년에 103만 어르신이 이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110만 어르신이 이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 일자리 사업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건보공단 데이터를 가지고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 참여하지 않으신 분을 비교를 해봤어요. 같은 나이에 같은 건강 수준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연간 의료비를 85만 원 적겠어요. 의료비만. 그럼 100만 명이 참여한다. 라고 하면은 8,500억 원이 의료비가 절감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전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거예요. 그것만큼. 건강보험료 하나만 하더라도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고, 물론 당연히 빈곤율도 낮추겠죠. 이런 숫자로 나타나는 효과보다는 실제로 어르신들을 만나보면은 내가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집에 누워있을 때는 약을 한 주먹씩 먹었는데 여기 나오니까 내가 우울증도 없어지고 난 너무 좋다. 이게 엄청나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런 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효과예요. 그래서 저는 노인 일자리는 당분간, 제가 뭐 노인 일자리 원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갈 수밖에 없다. 물론 비판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어떤 시각이 있느냐면 제가 이제 원장이 되고 나서 부산에 이제 사촌 문화가
매형이 돌아가셔가지고 식사를 한번 제가 가서 모셨는데 너 뭐 하느냐 그래서 이런 거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야야 부산이니까 내가 공원에 가봤더니 가랑잎보다도 가랑잎 줍는 사람이 더 많더라. 그런데 비판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기후 위기, 환경, 플라스틱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플라스틱 다 이제 모아가지고 그걸 세척해가지고 파쇄해가지고 신발도 만들고 면장갑도 만들고 작업복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자원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이 일들을 차근차근으로 앞으로 이행하고 있다. 좀 좋은 일, 안전에 관한 일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방 연관 효과가 있는 쪽에 먼저 많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요거 하나 예를 들면 이거 뭐냐면은 돌봄이라는 게 말이에요. 마치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볼링장에 가시면은 제일 앞에 있는 핀을 킹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돌봄이 킹핀 역할을 해요. 이 돌봄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료 산업이 발달할 수가 있고 주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돌봄을 받는 사람은 삶의 질이 늘어나고 돌봄해주는 사람은 새로운 일자리가 생성되고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돌봄이다 우리 사회에. 그래서 돌봄이 정말로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고 제가 설명을 지나간 것 같은데 사회 서비스 부분이 여기 대외경제연구원에서 했던 연구 결과인데 EU 평균만 하더라도 그 사회 서비스 일자리가 약 한 212만 개 늘어난다. 평균만 가더라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비전으로 가야 되느냐? 저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최저한의 뭐 삶의 보장이라는 이런 비전이었다면 인간의 존엄성을 이제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득보장 체계 우리가 굳이 이제 사회보장 제도를 구분하면 그래요. 사회보험이 있고 사회 서비스가 있고 공공부조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공공부조 사회보험이고 이게 조금 발달한 편이고 상대적으로 전부 다 언던데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고 사회 서비스 부분이 열악합니다. 사회수당이 열악합니다. 사회 서비스나 또는 수당이 이 부분을 높이는 것으로 가자. 요게 이제 아까 그 주에 나오는 212만 명 늘어난다 이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이거는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예, 시간방에서. 그래서 제가 시간을 뭐 1시간 정도라고 해서 1시간에 맞추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사실 2시간 정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급하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질문이나 토론하는 시간으로 좀 갖고 제가 마저 못했던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김명호 원장님 말씀 들을 때 항상 쪽집게 과외 선생님 말씀처럼 이걸 다 메모해서 다 외워야지 항상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조금 뭐 평소에 잘 접하지 않으셨으면 좀 말씀이 좀 빠르고 통계가 많아가지고 좀 그렇지만 대략적인 맥락은 아마 쉽게 좀 이해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하는데 일단 고생하셨다고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전문가가 참 많은데 우리 복지 분야에서 정말 손꼽히는 분이고 특히 저희 세종 시민이라는 거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우리 세종시 의회 김현옥 의원님도 오셨네요. 지금부터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 이따 뒤풀이도 있으니까 혹시 좀 궁금하신 거 몇 번만 좀 질문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예, 뭐 그냥 원장님 다 보이시니까 예, 말씀 주시죠. 원장님
네. 그 참석자들 중에서 노인들이 몇 분 계시긴 한데 제가 좀 상노인인 것 같아서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우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노인회 회장님 말씀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들어요. 대한노인회는 아시다시피 저도 대한노인회 회원인데 대한노인회는 조그만 경로당 회장만 될래도 재산이 좀 있고 넉넉하신 분들이거든요. 더군다나 중앙회 임원들은 다 아주 기득권자들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노인 연령을 75세로 올리자라고 토의한 적도 없고 세미나를 한 적도 없고 연구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한노인회 회장 개인의 의견을 취임사에서 얘기한 것을 마치 한국노인 전체의 의사인 것처럼 총리나 정부가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모순이다. 뭐 그 연령 문제는 왜 그 노인회 회장의 연령을 올리자고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는지는 우리 김미곤 원장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대한노인회 회장의 개인의 의견이 천만 노인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또 대부분의 가난한 40%의 노인의 의견은 전혀 들어보지도 않은 거 없고 또 연구한 바도 없고 그래서 대한노인회 회장이 결코 노인들의 의견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부기관의 이제 원장님이시니까 좀 파악을 정확히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관심 갖고 있는 것은 금년 2월달에 이제 입법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에 관한 법률인데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노인들은 다 집에서 끝까지 돌봄을 받다가 돌아가시기를 원하죠. 그건 뭐 세계의 모든 노인들의 한결같은 소망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 말로 그걸 옮기면은 바로 9988 234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이 정부 하에서 그 법이 실행됐을 때 진짜 지역사회 모든 공적 사회적 민간 자본들이 노인들을 통합적으로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될까라는 의심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원장님께서 소위 노인들의 소위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법률이 진짜 잘 실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원장님 말씀 듣고 싶고 또 복지 선진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는 사실 온 국민이 행복하거든요. 노인이 행복하면 자녀들이 행복해요. 제가 행복하면 우리 자녀들이 막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은 또 이제 금방 자기들이 노인이 됐을 때 근심거리가 없어지니까 지금 젊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좋고 또 국가도 좋잖아요. 그죠? 돈이 안 들어가니까 노인이 건강하면. 그래서 노인이 건강한 사회는 국가도 건강하고 젊은이들도 행복하고 노인 자신들도 행복한 사회다. 그런 신념을 갖고 저는 소위 자칭 노인운동가 역할을 이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기중은 좋은 말씀 주셨는데 거꾸로 역순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내년 4월 1일 정도에 부산에서 출발해가지고 해파란 길을 걸어서 저기 고성까지 갈 생각입니다. 그 배낭 뒤에 뭘 붙이고 가려고 그러냐면은 딱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이 행복하면은 우리 사회가 바뀐다. 이 맥락이 그런 거거든요. 자, 이제 노인이 행복하면은 우리 이제 젊은 부부들이 우리가 아기를 낳아도 아기도 나중에 행복할 거고 우리도 나중에 행복할 텐데 그럼 출생률이 올라가요. 그다음에 학교를 들어갈 때 굳이 뭐 의사 안 시키고 법관 안 시켜도 노인이 행복한 거 봐라.
세상 교육도 바뀝니다. 마인드도 바뀝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커뮤니티 케어 부분은 잘 되려면 정부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나라가 병폐가 있어요. 뭐냐면은 전 정부에서 한 거는 무조건 잘 안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고 있는 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심지어 똑같은 걸 하면서도 이름을 바꿔요. 그러니까 전 정부 지우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부분이 전 정부에서 주로 강력하게 밀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법은 통과됐지만은 의지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 우리나라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곳이 저는 전주라고 봅니다. 예. 전주 부분이고 외국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이 우리보다 잘합니다. 먼저였습니다. 고령화가 먼저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그냥 의견이니까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좀 여쭤볼게요. 전제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겠는데요. 사실 제가 우리 사회에서 복지하는 분들이나 정치인들이 제일 거짓말 잘하는 게 증세 없는 복지거든요. 돈 없이 복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원장님이 하신 말씀 100%다 공감합니다. 이런 사회로 가야죠. 근데 정작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놓을 마음이 없거든요. 선거에서도 그게 그대로 나타납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는 남북이 대치되어 있고 총기 규제가 워낙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약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단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다면 과연 이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복지 선진국들은 소득 재분배 문제라든가 증세 문제, 혹은 개인 영역에서의 기부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사실 복지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재원 문제가 빠지고 나면 듣고 나면 상당히 좀 허탈하거든요. 다 맞는 말씀인데 이 돈을 다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가? 돈 낼 사람은 낼 마음이 지금 전혀 없는데 그러면 그게 선거라는 방식으로는 가능할까? 그것만으로 될까?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선거를 치러보고 정권이 바뀌지만 한나 그 정권도 그러거든요. 증세 없는 복지. 표를 시켜서 그런 소리들 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의 견해를 예. 주십니다. 예, 뭐 복지하는 사람의 뭐 한계인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알고 보면은 박지예요. 학부고 석사는 경작을 했고 박사를 사회복지했기 때문에 조세 부분은 여기는 사실은 빠져 있는데요. 저는 뭐 정신없는 복지 허구다 100%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는 이제 아까 사회 시스템을 좀 짜가지고 이런 거 있죠. 고부담하고 이제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복지 사회예요. 그러니까 사회보험료나 세금을 적게 내고 복지 수준이 낮은 저부담 저복지 사회예요. 그 다음에 정치권에서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단기간에 고부담 고복지는 못 가니까 중부담 중복지로 가자 라고 하는데 그거조차도 중부담을 하려면은 거의 지금보다는 국민 부담으로 상당 부분 많이 높여야 돼요, 사실은. 그건 높여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이야기를 제가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은 이게 사회 시스템이 저비용 사회가 되면은 그러니까 저 중부담 고복지도 가능하다. 나는 그런 그림으로 우리 사회를 재구조화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고부담 고복지 정말 힘듭니다. 이거는 북부에서 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우리 힘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세금을 많이 내야 이제 복지를 많이 할 수가 있죠. 당연하죠. 여기에서 아까 성별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 코르피 이제 팔매가 이야기하는 뭐냐면 오히려 보편 복지가 되었더니 이게 중산층 이상도 혜택을 보니까 더 정치적 지지도 넓어지고 재원도 충분해지더라. 그래서 저는 보편 복지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 한편 제가 설명은 안 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이 복지 제도라는 게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이마르 공화국의 비스마르크가 이제 사회공제도를 만들고 복지가 이제 이게 태동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은 3차, 4차 산업혁명 시대예요. 그러니까 마치 제가 볼 때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느냐면은 여름에 입던 옷을 겨울에도 입고 있는 거 이거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복지라는 걸 바꿔가야 돼요. 바꿔가는 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기본소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옛날에 연구도 하고 어디 발표도 많이 한 바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맞는 어떤 복지제도를 우리가 구축해서 가자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분야의 세금을 먼저 우선적으로 확보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이제 조세하는 사람들하고는 저는 다른데 뭐냐면 조세하는 사람들은 목적세는 무조건 나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칸막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우리 상황이 복지 수준이 OECD 이제 평균의 2분의 60% 정도밖에 안 되는 여기에서는 저는 목적세가 한 시점도 도입되는 게 맞다고 봐요. 어느 쪽에? 유흥, 사치 이런 쪽에. 그 다음에 좀 아쉬운 점은 세금 있는 곳에 소득 있는 곳에 다 세금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번에 민주당에서조차도 이번에 정시 주식시장에 그 세금도 이게 철폐했잖아 하는데 동의했지 않습니까? 아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있는 곳에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고 또 목적세는 유흥, 향락, 담배 저 지금도 담배 피지만은 이런 쪽에 더 부과해서 주세 이런 데 더 해가지고 목적세 만들어가지고 가자라는 것이고 일반 조세로서는 저는 우리나라 이제 재산세만 보더라도 보유세는 미국보다 터무니없게 낮잖아요. 거래세는 높고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는 높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 계속 외국에는 상속세 없는데 한국은 너무 높고 이야기하는데 상속세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잣대고 턱대면은 그 세율만큼 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운동으로서 저는 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라는 건데 사회적 상속 저는 우리 애기들한테 항상 그랬습니다. 나는 부자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설사 돈을 벌더라도 니들한테는 안 준다. 나는 내가 다 쓸 것이다. 그리고 남는 게 있다면 난 사회에 그냥 환원하고 간다. 그래서 애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저 애비는 돈 1원 한 푼 안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가는 것도 우리가 한번 사회적 운동 차원에서 좀 할 필요성도 있다. 훌륭하십니다. 걸어 올라가기 전에 조금에 대한 사정 세트를 좀 하려고 해요. 하나는 생명 연장하지 않겠다 선명했습니다. 장기 기증하겠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신 기증하겠다. 이거는 병원에 있는다고 해서 아직 못하고 있는데 시신 기증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존엄사 제도는 없는데 그러니까 존엄사와 유사한 형태로 나는 그냥 주고 싶다. 그거 사정 패키지 하고 해파랑길 쭉 그래서 올라가면서 등짝에는 좀 크게는 안 쓸 겁니다. 노인이 행복하면 우리 사회가 바뀐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예, 말씀하시죠. 이 정년 문제인데요. 저 정년 문제에 대해서 좀 견해를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은 정년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 일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낭비고 손실이거든요. 거기에 또 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정년이 없어요. 그리고 근데 지금 특히 교수나 연구원 이런 데는 외국에서는 또 정년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정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정년이 있어가지고 정년 때문에 묶여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냥 일하지 못하고 그냥 노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세제하고도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일을 하면 세금 좀 많이 내게 하고 일을 시키면은 굉장히 좋은 서로 이득이 될 수 있는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견해를 좀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여간 노인이 정년을 안 하고 하면은 세금을 뭐 한 30% 좀 더 낸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럼 나라도 이익이고 국가도 이익이고 또 이익을 더 할 수 있고 뭐 이런 제도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년 연장이라고 하고 있지만 일본에서 하는 방식은 세 가지입니다. 정년을 아예 이제 없애는 거. 기업에 따라 선택해라. 두 번째는 정년을 65세가 아니라 70세로 하자. 일부 공기업에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본이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이제 정년 후 이제 재고용을 이제 하게끔 하는 겁니다. 기업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정년 후 재고용이에요. 새롭게 계약하면서 인건비를 상당히 줄이거든요. 대한노인회 회장님이 이번에 취임하시면서 말씀하신 거는 미래 10년 동안 매년 한 살씩 올려가지고 정년을 75세로 가자고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로 말이 안 돼요. 아까 말씀하신 뭐냐면 그리 되면은 생일 한 하루 차이에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노인으로서 혜택을 다 보고 어떤 사람은 하루 차이에 10년 후에 혜택을 이제 보는 이제 그런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자체는 말이 안 되는데 뒤에 붙인 게 평균 임금의 한 40에서 시작해가지고 20%로 임금을 이제 줄여나가자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정년 후 재고용 이런 부분 정년 연장 되게 되면은 임금 피크제가 되면은 기존에 이제 받는 임금보다는 적게 줄 수밖에 없거든요. 적게 주는데 거기다가 세금 자체를 더 높게 하자라고 하면은 사회적 동의는 그렇게 높지 않을 거라고 얼핏 지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예. 사실 제가 국제를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이름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여쭤볼 거 많은데요. 한 가지만, 그러니까 교수님이 원장님 그 말미에 메서스 인구는 그 비슷한 표현을 썼잖아요. 산술급수하고 계급수. 그러니까 그게 그냥 패러디인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욕구는 기하급수고 자고는 산술급수라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그걸 패러디하는 건지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들면 메서스는 인구하고 신념과 이렇게 구체적인 것을 제시했는데 제가 교수님이 이제 그 기하급수로 욕구를 그래서 그게 패러디하는 건지 구체적인 또 그게 있는지. 예. 실제로 이제 그 기하급수적 산술급수적은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토마스 멜서스의 그 인구론을 제가 인용했는데 실제 우리 현상이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과거에는 우리가 스마트폰 없어도 자동차 없어도 잘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욕구의 대상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는 우리 사회에 가장 이제 열악한 계층이 기초보장 수급자 자녀지 않습니까? 얘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스마트폰 그것도 제가 쓰는 갤럭시 폰이 아니라 아이폰이 없으면 애들 사이에 어울리지는 못해요. 이게 우리 현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욕구의 대상이 점점점 더 커지고 많아진다는 거예요. 많아지는 기제가 뭐냐면 광고라는 겁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기업이라는 게 자전거처럼 밟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인간의 욕구를 계속 자극해요. 그래서 TV 보시다가도 지름신이라고 표현하던데 막 그냥 사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 거고 제가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최저생계비 연구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해본 사람이거든. 잘했다는 표현은 안 씁니다. 최저생계비에 들어가는 이 구성 품목을 보면은
이게 3년 단위,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점차 이 개수가 더 늘어나고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되니까 이 바뀝니다. 옛날에 TV가 들어오고 나서 흑백 TV였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우리가 리모컨이 어디 없으면 TV를 못 봐요. 장롱 밑으로 뒤지거나 이렇게 하면서 리모컨 찾고 있듯이 이 욕구의 대상이 점점 커집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저는 그 그림이 그러니까 이 복지의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제 가설을 갖고 있어서 시간 되면은 그거 제 가설을 좀 입증을 좀 해보고 싶어요. 아주 복지부 출신이시기 때문에 아주 예리한 질문을 주셨다고 선배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으셨죠? 네, 질문도 좋았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는데 저희 연구소 모토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게 저희 새로운 생각 연구소의 모토입니다. 근데 그때 상당히 고심을 해서 여러 논의를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마 우리 원장님이 저한테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제가 고심을 했던 게 아닐까. 원 저작자가 옆에 있다는 걸 제가 그때 잘 생각을 못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말씀 저도 굉장히 공감도 하고 쭉 관심 있게 들었는데 결국 이렇게 저는 이제 받아들였어요. 오늘 말씀 주신 거는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에 살고 있다라는 자각을 좀 더 하자.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회를 흔히 각자 고생의 생계 사회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다 한 배를 탄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가 스스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웃도 더불어 행복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가 좀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끝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카톨릭 신자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지금 교황이신 프란치스코 교황님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분이 항상 사회 문제를 얘기할 때 청년 일자리 얘기를 언제나 강조해요. 청년들한테 좋은 일자리를 줘야 된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주시는 말씀이 청년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대화해라. 그러니까 항상 청년들의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청년들한테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대화해라.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오늘 늘상 좋은 강사님들 좋은 말씀 주시지만 오늘도 굉장히 뜻깊은 말씀이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비아 뒤쪽으로 한 3, 4분 정도 내려가면 길 건너 가온마을 식단지에 있는 프라닭 치킨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